제가 어렸을 적, 이 이야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들은 여전히 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당시 저는 동대문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는데 지하에도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죠. 마당 한켠에는 투세식 공용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좌측으로는 노란 장판이 깔린 텅산이, 우측으로는 길쭉한 화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화단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와 동네 사람들은 거기 이것저것 심곤 했습니다. 저도 어린 마음에 옥수수를 심어보고 그 열매를 따보며 소소한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공간에 어느 날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와 동네 어르신들이 화단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김장독을 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김치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이렇게 땅속에 묻어야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덩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깊게 판 땅속에서 띠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버지는 뽀글이나 돌이 부딪혔나 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소리가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모험가가 꿈틀대며 움직이는 것 같은 섬뜩한 기운이었습니다. 결국 구덩이는 완성되었고 커다란 항아리 3개가 그 안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그중 가장 왼쪽에 묻힌 항아리가 저희 집 것이었죠. 항아리가 땅에 묻히고 나서도 사람 위로만 항아리의 둥근 뚜껑이 살짝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그 뚜껑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땅속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았지만 점점 더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나 김치를 꺼내러 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화단 근처에서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는데 저희 가족 외엔 아무도 거기 근처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어느 날 김장독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김치 대신 축축하게 젖은 검은 천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기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저 사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저는 김치를 먹지 않아서 그 맛에 대해 깊이 생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저녁 집 바깥 화단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뜩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동네에서 떠나가는 듯한 기념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기념은 예층에 살던 한 아줌마의 것이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저희와 함께 김장독을 묻던 사람인데 기념 소리를 들은 엄마는 급히 창밖을 내다보더니 현관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그 기념이 너무 궁금해서 엄마를 따라갔죠. 몇몇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와 그 소리에 놀란 채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저는 어린 마음에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김치를 먹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화단에 나가보니 두 번째 김장독이 열려 있었고 그 아줌마는 비닐장갑을 낀 채로 찌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끔찍했습니다. 김장독 안에 아직 성체가 되지 않은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젓갈처럼 독되어 있었고 그 씁쓸한 냄새가 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순간 엄마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저희 집 김장독을 열어보았고 역시나 그 안에서도 죽은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화단에 묻힌 3개의 김장독 모두에서 죽은 고양이가 한 마리씩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들어갔다면 이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것을 넣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건물에 보안 CCTV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누구의 집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운 직감만이 남을 뿐이었죠. 엄마는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았기에 그 당시에도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겪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지금도 그때의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고양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것을 김치 속에 넣어 놓았다니. 그 일은 금수로도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괴롭혔고 그 땅 속에 묻힌 진잔독이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김장독을 열고 김치를 헤집으면서 그 안에 죽은 고양이를 넣는 행동은 거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같은 동네에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 사람은 마치 아무렇지 않게 누가 그런 짓을 했겠냐 며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저희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그 당시를 회상하십니다. 그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짙고 그때의 불안한 기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당시 저는 24살이었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저도 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돈이 어디 있겠습니다? 차를 살 수 있는 여유는 없었고 군대 전역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 간절히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군대에서 돌아온 기념으로 중고차라도 한 대 사주시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학생이 차가 필요할 일이 뭐가입니다. 며 제 말을 무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철이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졸랐고 결국 아버지가 타고 있던 YF 소나타 차량을 주말 동안 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일 동안 주행하는 거리보다 제가 주말 동안 차를 몰며 운전하는 거리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신나게 차를 몰고 다니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차와 관련된 또 다른 불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저녁, 저는 그날 비 오는 날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었어요. 차키를 챙기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운전석에 앉아 어디로 갈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람리 해수욕장을 목표로 삼고 분위기 좋은 음악을 세팅한 비 오는 날의 운전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출발했죠. 우람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 근처의 조리고기집과 회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혼자서 술을 마실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 바닷가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잠시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차로 돌아와서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깐 누워 있었어요. 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도 함께 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40에서 5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차를 시동 걸고 다시 해수욕장 인근을 한 바퀴 돌며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복 1차로에 진입했을 때 저 멀리 인도에서 손을 흔드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차를 멈췄고 대시보드 너머로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우산도 없이 길을 맞으며 팔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보조석 창문을 내리며 물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사이코처럼 웃으면서 나 좀 인천까지 데려다줘요 라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표정과 말투가 너무 소름 끼쳐서 사람인지 귀신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차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소 한동안 심장이 두근거렸고 내내 그 여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고 해맑기까지 하지만 기괴한 그 여자를 차에 태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멍하니 운전만 하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디까지만 태워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밤 진정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종대교로 가는 강조제 길을 달리고 있었고 멀리서 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삼연등을 켜고 있어서 눈이 부셔서 짜증이 나려던 찰나 룸미러에서 그 삼연등 불빛이 가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룸미러를 쳐다봤더니 그 여자가 뒤쪽 창문에 딱 붙어 있고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내가 방금 봤던 게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었던 거라는 걸. 그 순간 미친 듯이 악셀을 밟아 차를 몰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을 운전하며 룸미러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걸 볼 용기가 없어서 차마 눈을 돌릴 수 없었죠. 그렇게 시내 쪽으로 빠져나와 조금 더 밝은 곳에 도달했을 때 신호등에 걸렸을 때 잠깐 룸미러를 올려다봤지만 다행히 그 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깥을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뭔가 차 어딘가에 그 여자가 매달려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내리기도 망설여졌어요. 어릴 때 무서운 영화 보면서 불 끄고 이불 속으로 숨던 그런 모습처럼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씻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일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정말 그 일이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생긴 환상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잠에서 깬 저는 어제 일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고 도대체 당신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녔길래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자냐 며 다내치셨습니다. 저는 그저 무투정하게 밥을 먹었고 그런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금소, 도모님과 함께 코스트코에 다니러 하고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어제의 일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도모님도 있고 날도 달렸으니 괜찮겠지 하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차에 도착해 운전석에 앉았고 아버지는 보조석에 앉으셨습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앉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제 머리를 감하게 울렸습니다. 코비야, 뒷좌석에 이게 다 뭐니? 어제 누구 태웠니? 엄마가 말하며 시트를 손톱으로 가리켰습니다. 봐, 시트에 물이 축축하게 다져져 있잖아.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뒷좌석 창문을 절대 열지 않았고 그 물기가 어디서 온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기를 닦으려 했지만 그 여자가 어젯밤 내내 뒷좌석에 앉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끔찍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오래 빠져 죽은 귀신?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일까요? 혹시 제가 내려줬다고 말한 인천에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가 헛것을 봤을까요? 하지만 그 시트에 묻어있던 물기는 지금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여자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의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던 모텔 지인자는 어느 날 예전처럼 다리 눌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날들과 달리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마리에 눌렸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손가락을 집중해서 움직이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온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갑자기 베개 옆으로 고개가 흐르며 눈을 떠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한 여자가 서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분명히 현실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임자는 그 여자의 형태를 뚜렷이 보았고 그 시각적 실체를 목격한 후에는 이상하게도 가위눌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귀신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고 가위눌림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그 주인장의 마음속에는 찝찝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고 호텔 카운터에서 자는 일이 조금은 불편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로는 귀신의 존재가 사라졌지만 그 경험은 그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없었고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호에서 나온 남성 손님이 CCTV 화면에 비쳤던 바로 그 시간, 2층 복도에 위문의 여자가 한 명 서 있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죠. 그 여자는 눈에 띄게 몽다를 손에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사라지듯이 카메라에서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어딘가 신경이 쓰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청소 아줌마도 여직원도 아무도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왜 남성 손님이 그 여직원에게 물어봤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CCTV에 나온 위문의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 여자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사장님은 다시 CCTV 화면을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그 이상한 여자는 그때만 잠깐 등장했고 그 외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 사건을 털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카운터에서 일을 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 모텔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모텔에 오래전부터 묻혀 있었던 염원일까? 아니면 그 남자 손님이 본 것이 모두 그의 착각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여전히 틀리지 않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텔에 관한 이야기는 전라도의 한 외진 지역이 있는 모텔에서 발생한 기이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 모텔은 일반적인 모텔들과 달리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로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곳입니다. 모텔의 주임자는 카운터에서 자주 잠을 자곤 했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는 동안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다리물림에 시달리던 주임자는 결국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했으나 그날 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임자니 카운터에서 자고 있던 중 갑자기 가만히 다리에 눌리며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순간 카운터 옆 컴퓨터 앞에 한 여자가 서서 주임자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주임장이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금소 주임자는 더 이상 가리물림을 경험하지 않게 됐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소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모텔에 201호의 한 남자 손님이 체크인하고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남자 손님은 주임장에게 이상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 손님은 한밤중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성 직원이 자신을 깨우고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텔에는 여성 직원도 다른 손님도 없었고 주임자는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복도에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텔에서는 끊임없이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손님들은 그곳에서 묘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텔은 이제 단순한 숙소가 아니다. 그 어떤 존재가 감도는 불길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곳에 나타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텔이 세워지기 전에 이 자리는 사실 오래된 벼만이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벼만은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곳이었지만 불행히도 몇 년 전에 화재로 인해 폐쇄되었습니다. 이 벼만의 화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발생했고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벼만 안에서 목숨을 잃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지역에서는 자주 이상한 소문들이 돌았고 그 소문은 결국 모텔이 세워진 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이곳에 모텔을 시작하기 전에도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벼만이 화재로 폐쇄된 이유다. 그 당시 발생했던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지만 모텔을 운영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결국 그곳에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텔에서 목격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바로 그 벼만에서 화재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의 염원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여자는 모텔에서 계속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목격하게 되는 걸까? 모텔 주인도 이제는 그저 미스터리한 사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텔의 2층과 3층,
특히 상대기로와 상대고호 주변에서는 자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묵은 밤에서 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그 복도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모텔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그곳의 미스터리와 기이한 현상들은 여전히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텔에서 발생한 이야기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존재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는 친구네 집은 숨에 밀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까지 가려면 깊은 숲속을 지나야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숲을 가로지릅니다. 멀리 떨어진 집으로 향하던 길은 무척이나 고요하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이였기에 그런 분위기라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웃으며 걸었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해보면 그때의 느낌은 정말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자신이 자주 가는 놀이터를 보여주겠다며 집을 나서자고 했습니다. 그 놀이터는 수중에 숨겨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아무도 없는 외딴 곳이라서 친구들만 알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놀다가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었대.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자 나중에 친구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곳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나서부터였어. 그날 밤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들리던 발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우울한 소리들. 그때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실감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지나려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친구는 저에게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예전에는 사람들의 묘지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묘지 속의 홀령들이 그 집과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그 동네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섬과 그 집은 제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곳에서 나와 있던 묘지의 흔적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수로도 우리는 그날의 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볏짚 속에서 본 끔찍한 뼈다귀들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때의 냄새와 소름 끼치는 경험한 깊은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나는 그 경험을 서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마치 잊으려 애쓰는 듯한 일종의 다먹이제 같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일에 대한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란 위신을 치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날의 경험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어.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운이 빠지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어머니라 이야기에 지웠던 것은 이렇습니다. 그 볏짚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기된 장소였다고 하더군요. 그곳은 사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지대로 알려져 있었고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뼈다귀들은 그 지역에서 사라질 사람들의 유골이었고 그들은 끝내 돌아가거나 잊혀지지 않고 그곳에 묶여 있었던 훌령들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신은 우리가 다시 그곳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수행한 일종의 점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수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말을 아낍니다. 다시는 그 산속 깊은 곳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장소에 대해 생각이 들 때마다 그날의 공포와 한기라 온몸을 감싸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의 냄새와 끔찍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지역을 다시 지나게 되었을 때 멀리서 그 볏집이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랄까. 그때만큼은 그 모든 것이 단지 우리의 승산이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친구가 이야기한 해녀귀신 이야기는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해녀귀신이라니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날도 마치 그런 계단이 선실로 달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여기 일관해수욕장 근처에서 해녀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밤에 혼자 해변가를 걷고 있으면 가끔 해녀들이 수면 아래에서 떠오른다거나 물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도 한다는 거다. 친구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녀귀신은 예전 일관해수욕장 근처에서 바다에 빠져 죽은 해녀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 해녀는 여러 해양 사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전설이었고 특히 사람들을 유혹해 바다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은 자신처럼 바다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해변을 떠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밤에 바다에서 이상한 웃음소리다, 물속에서 무엇인가나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문득 그곳이 너무 조용하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변의 끝자락, 바다와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시점에서 저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해변가를 떠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정말 고요하고 심지어 바다에 가도 소리조차 달라진 것 같았죠. 그래도 해녀귀신을 볼 일은 없겠지.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곳에는 혼자 가면 안 돼. 너도 알잖아. 괴담은 그냥 미안이가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날 밤 저희는 무사히 부산으로 돌아갔지만 해녀귀신 이야기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와 해변이 그저 아름다운 경치 이산일 무엇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 이후로 저는 해변이나 바다 근처에서 혼자 걷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숨어있는 전설이 어쩌면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기 돌았다고 합니다. 그 해녀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그 해녀가 물속에서 사고로 죽고 그 영혼이 떠도는 것 때문이라고 믿었던 거죠. 당시 할머니는 그 해녀를 본 후로 물속에서 더 이상 다른 해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그 해녀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듯 계속해서 몸을 가늘게 떨며 수면을 헤엄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녀귀신을 다시 본 다른 해녀들이 있을 때 그들은 이전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고 이 귀신의 정체가 단순한 유령이 아니다, 과거 물속에서 죽은 해녀들의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녀귀신은 물질을 하던 짐에 죽은 해녀들이 억울하게 바다에서 신을 마담한 탓에 계속해서 바닷속을 떠도는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자, 그리고 그 이후 해녀들의 모임에서는 밤에 바다 근처에 가지 말라는 정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해변 근처에서 해녀복을 입고 물질을 하는 것을 피하고 바닷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는 교훈이 내려졌다고 하니다. 또한 동료 해녀들은 이 해녀귀신을 만난 후로는 다시는 혼자 물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그 해녀귀신을 처음 봤을 때 정말로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 해녀의 손과 발은 물속에서 퉁퉁 부풀어 있었고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느꼈다고 하자, 물속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형체를 본 후로는 할머니를 포함한 그 해녀들은 더 이상 그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할 수 없었고 그 수로 해녀들이 떠나는 바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순간 해녀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더욱 확실히 알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해변에서 혼자 걷거나
바다에 가까이라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괴담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가 그저 말로만 전해지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본 하얀 소복의 여자가 그 여성의 영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살한 장소 근처에서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여성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억울함이 남아 그녀를 그곳에서 계속 맴돌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자 제게 나타난 그 여자가 자신이 겪었던 기극적인 사건을 고백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이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큰 아파트에서의 모든 일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무언가가 떠도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특히 창문을 닫은 후에는 알 수 없는 바람과 울음소리가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집안에서 흐릿하게 빛나는 형체를 본 적도 있었고 그 형체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아파트 내에서도 괴상한 소문이 돌았고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기류로 인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의 일들을 종합해보면 그 소복을 입은 여자나 단지 한 사람의 환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나 자살한 후에도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파트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한동안 창문을 열지 않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밤에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에 그저 그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여자가 남긴 미련이 여만히 그녀를 그곳에 묶어두고 있다고 말하며 그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곳은 단지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다. 여러 여망들이 얽힌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었던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던 김서방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라며 그저 웃어넘겼거든요. 하지만 김서방은 그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들리고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날 김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시지를 지키던 중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저시지 근처에서만 들렸고 저시지 주변은 어둡고 음침해 보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김서방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귀에 다시 한번 김서방을 부르는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다급해졌습니다. 마치 뭔가 그에게 꼭 말을 해야만 한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김서방은 숨을 들이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소리는 저수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수지의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뭔가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물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이상한 소리와 움직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얼른 뒤를 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수지의 물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서방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단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하지만 그 소리는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았고 저수지 속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물속에서 그가 느낀 것은 차갑고 서늘한 손길이었고 그 손은 마치 오래된 유령처럼 그의 발목을 감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물속에서 무엇인가가 드러나며 김서방을 잡아당겼습니다. 물속에서 나온 건 고요한 얼굴을 가진 한 남자의 정체였고 그 남자는 마치 김서방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김서방이 늘 들었던 그 부드럽고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죠. 너의 생일이 되었구나. 김서방.
그 남자는 고요히 말하며 그의 얼굴을 달아보았습니다. 김서방은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 마치 그가 흠상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가질 시체 같은 차가운 표정과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남자는 김서방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도 나처럼 저수지를 지킬 때가 올 거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김서방은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해 다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이 있은 수로 마을로 돌아가면 끊임없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자. 그리고 얼마 후 김서방은 저수지 근처에서 실종되었고 그 후로 그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이유를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로 그 저수지 근처에서 소리 없이 두르는 김서방의 목소리만이 여전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답니다. 닭자니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며 잔치집 분위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기의 울음에 귀를 기울였고 잠시 후 그 며느리는 흠칫하며 아기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거죠. 아기의 울음이 그토록 커지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며느리는 아기의 손목을 꼭 쥐고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담돌았고 이내 집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잔치집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묘하게 불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서방은 평소와 다르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뭔가 계속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꾸만 저수지를 떠올리며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치 저수지에서 무언가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저수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속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했죠. 그 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들려오면서 마치 누군가가 다시 물에 빠져 죽으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김서방은 대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었던 술병을 내팽개쳤습니다. 저수지에 가야겠다. 누군가나 또 빠진 것다. 김서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도 모두가 불안해졌습니다. 김서방은 저수지로 향하는 길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 귀신들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제 그는 그 소리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그 자신을 부르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을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의 물은 더욱 검고 깊게 보였습니다. 수면 아래로 불길한 기운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물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고요히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저수지 속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들썩이더니 갑자기 물속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나며 김서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의 형체였고 그 손은 마치 김서방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손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형체는 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서방의 몸은 마치 전율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물속으로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 후 김서방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후에도 그 이야기를 전하며 저수지 근처에서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정보를 남겼습니다. 김서방이 떠난 후 마을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생겼고 그 후로도 그 저수지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건너려고 해도 저수지 근처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곤 했답니다. 그런 불안한 기운은 김서방이 겪었던 그 괴로움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일에 대해 술렁이며 말이 많았습니다. 부잣집 영감님의 분노와 고함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걔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개가 과연 아기를 물어다 저수지에 던졌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개는 평소에도 매우 층직하고 착한 개였기에 사람들은 그 개가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개가 마지막으로 지나갔던 그 길을 따라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길 끝에 무언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물속에 흠뻑 젖은 작은 발자국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바로 저수지로 이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 흔적을 따라가던 중 한 여자가 기겁을 하며 나무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개의 몸이랍니다. 마치 인간의 손처럼 보이는 손톱 자국이 나무에 깊게 파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동네의 오래된 할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 물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할머니는 글 동안 마을의 여러 전설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더욱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수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저수지 근처에서 여러 명이 실종되었고 그들의 시체가 떠오른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 시체들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만 생각되었을 뿐 그 이유나 정의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여름날 저수지 근처에서 큰 폭풍우가 몰아친 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어떤 것이 도글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 물속에서 무엇인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전과 같은 일이군. 누군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수지를 두고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물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과거의 귀신들이 아니면 이곳에 얽힌 복수심이나 원한이 남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아기와 개의 기습적인 사건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이 모든 의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은 의심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그곳으로도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조심스레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물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와 더 깊은 어둠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커지기 시작했죠. 주위가 이상하게 어두운 상태였고 뭔가 이곳은 내가 익숙한 방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방은 고요했고 외부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무겁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죠.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바닥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그 소리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나는 그저 침대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단지하 방의 천장에서 끼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의 낡은 구조물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보았을 때 나를 보고 있는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내가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천장에서 흐릿하게 보였던 그것은 점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 같으면서도 그 어떤 형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형태는 사람 같지 않았고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존재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죠. 내가 움찔하면서 몸을 떨며 그 존재를 쳐다보자
그 존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음수로 나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상한 그림자, 심지어는 거울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까지. 점점 더 그 존재는 나를 지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나는 그 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기이한 경험이 아니다. 내가 그 시절 겪었던 진짜 일입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서 나는 그 방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일들이 진짜로 무언가 다른 것을 끌어들였는지 아니면 나만의 착각이었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장소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를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을 다시 고민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술인투는 하나하나 심지만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단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며 귀신을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벗어나 사우나로 다시 피신했는데 그 무속인군은 제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집을 지켰습니다. 다음날 무속인께서 연락을 주셔서 집에 돌아나 보니 그동안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던 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적들이 떼어져 있었고 다락방의 문도 다시 제대로 닫혀 있었죠.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것 같았지만 그 일수로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떠난 뒤에도 그 경험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며칠가 지나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다시 무언가나 내게 다가올다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이후로도 나는 그 집을 떠나면서도 종종 그 다락방을 떠나지 못한 무언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밤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 불안한 마음이 커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동시에 많은 미스터리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무당과 귀신의 연관성, 범인과 같은 요소들이 이야기를 더 섬뜩하게 만들어지자. 또한 반지하 집에서의 기온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불편함이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무속인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집의 과거와 기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영상에 맞는 음악과 편집으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평화롭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이 아직도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모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귀신은 결국 떠나갔고 저는 이제 그 집에서 평온한 옛산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귀신은 정말 떠나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집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